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뭐 왜 이러지? 좀 이상하다 하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가만히 우리 주변 국가들을 돌아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참 문제가 있다. 특히 그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뭐 지구상에 2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나라. 요거는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북한이죠. 예, 북한. 뭐 북한을 왜 국가로 부르느냐 알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뭐 통치 체제가 수립돼 있으니까요. 국가로 봐야죠. 그리고 유엔에도 가입돼 있고, 그래서 북한, 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가장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섯 나라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남미 또는 뭐 아프리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거기 정변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내전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고 국민의 한 15%에서 20%가 나라를 떠났습니다. 난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 남의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섯 나라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주변국이 다 이상하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근데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안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섯 나라를 보면 우리의 안보하고 당연히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 일단 미군 2만 8천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죠. 안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뭐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미국의 제도 그리고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고 또 안보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이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가 걸려 있죠. 북한은 뭐 당연히 안보, 지금은 경제 교류가 끝났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큰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안보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안보를 왜 위협하느냐? 항공 식별 구역이라 그러죠. 심심하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슬쩍슬쩍 떠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상당히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나라라고 보겠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지난 10년 동안의 이 지도자들을 보면 얼추 보면은 미국은 오바마, 그다음에 트럼프를 거쳐서 바이든이 지금 집권하고 있죠.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중국은 이제 후진타오가 국가 주석을 하다가 2013년에 시진핑으로 넘어왔고, 일본은 아베가 꽤 오랫동안 그 총리를 지냈죠. 그래서 작년에 그만두고 뭐 스가 총리가 됐다 해서 스가가 누구야 그러는데 또 바뀌었어요. 기시다로. 예. 북한은 김정은이 만 10년째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은 20년 넘게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세 대통령을 거쳤는데 이분들을 현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시진핑 1953년생이죠. 2013년에 국가 주석이 됐으니까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내후년이면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국가 주석 5년씩 2번 하는 게 불문율로 돼 있는데 지금 집권하고 있죠. 공식 타이틀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입니다. 총서기. 예전 소련 시절에는 서기장
주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총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셉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주석이죠.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중국 공산주의자였습니다. 1913년 생이고 2002년에 사망했는데 1962년도에 주자파 그러니까 모택동에 반대하는 파로 몰려가지고 1978년까지 사실 이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방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이죠, 추방. 시골로 이제 쫓겨났죠. 거기서 그 어린 시절에 시진핑이 토굴, 그러니까 굴 속에서 7년 동안 살았다. 그 얘기 이제 유명하죠. 근데 등소평이 집권을 한 후에 1978년도에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흔히 부주석이라고 그럽니다. 부주석까지 지냈으니까 굉장히 이 시중시는 중국 공산당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문혁기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추방을 당하고 하면서 아무런 직도 못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시진핑의 아들이. 그래서 토굴 속에서 생활했다라는 건 말씀드렸고, 문화혁명 초기에 그 이복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진핑은 시중신의 그 둘째 부인의 아들인데 이복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홍위병으로부터 하도 시달리다가 누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린 시절이 참 우울하게 자란 거죠. 그리고 1973년도에 입당하고 그 다음에 1975년도에 북경에 있는 청와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등소평 시절에 잘 나가니까 덩달아서 시진핑도 이제 그 출세 가도를 이제 갔는데 주로 변방 지역, 시골 지역에서 아주 착실하게 당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이름이 중앙 정치 무대에 이름이 나기 시작한 건 2007년도 상해시의 당서기를 지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때 그 상해파하고 그래도 안면 정도는 트지 않았을까. 근데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얌전하고. 그러다가 후진타오가 그만두면서 차기 지도자를 누가 내세울까, 누구로 내세울까 하면서 그때 이제 3파전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칭 당석이었던 보시라이하고 숙청당했죠. 후진타오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리커창, 이 셋이 경쟁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보시라이는 큰 스캔들 또 부정부패로 감옥을 갔고 지금 아마 종신형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리커창은 좀 상해파가 부담스러워하는 바람에 시진핑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해서 1913년에 국가 주석이 되고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뭐냐? 부패 청산,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중국몽,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 국민들의 국뽕을 엄청나게 키워놨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기,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숙청을 했어요. 공직자들을. 그러면서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임기가 2032년까지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도 가능하게 이제 한 거죠. 2018년에 이제 헌법 개정을 일단 했고. 그래서 왜 1대1로 중국몽?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대1로로 그 중국이 정확히 지금 이제 계산은 외부 세력이 못하고 있지만은 5천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부실 채권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한때는 대단했죠.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 서남아시아 국가들 했는데 이 거의 이제 부실 채권이 돼버리고 오히려 반중 정서를 그 국가들한테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외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4조 원에 가까운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3조 원이라 그러죠. 그렇게 줄어든 게 몇 년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1대1로. 그리고 이 1대1로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의 대결이 심화되고 또한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됐죠. 중국몽, 이건 완전히 국뽕이죠. 국뽕. 중국몽이 2014년서부터 이 말을 아마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초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만에 가봤더니 길거리, 건물 앞에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강색 또는 홍색이라 그러죠. 홍색으로 중국몽을 엄청나게 그 밑에 뭐 민주 번영 해가지고 잔뜩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섬뜩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왜 그 사람이 시진핑이 중국몽 또는 1대1로 어떤 팽창주의로 가나 하면은 시진핑은 당내에 권력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고 그리고 상해파하고 또 공청단파에서 시진핑처럼 말랑말랑한 사람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뒤에서 다 조정할 수 있겠다 라고 국가 주석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권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서를 이용한 거죠. 국민 감정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부패한 관리를 척결한다. 그걸로 인기였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지난 이 19세기 중반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우리가 위축됐던 우리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걸 이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오나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영국이 홍콩을 반환할 적에 홍콩 또는 국제사회에 중국이 약속한 게 1997년서부터 50년 동안 즉 2047년까지 일국 양제라고 해가지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다 탄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홍콩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이제 마카오도 지금 깨갱하고 마카오도 홍콩 신세가 될 것 같다 했는데 마카오는 홍콩하고 비교하면 마카오는 그래도 비교적 친중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스러웠는데 지금 마카오가 완전히 위축이 돼버리고 조만간 홍콩 같은 신세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대만이 독립을 주장하면 우리가 침공해서 점령해 버리겠다. 그런 위협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안정을 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보면 이제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 그 다음에 현재 민주당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어지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좀 분석이나 평가를 해보면은 특히 오바마 이후에 미국이 급속히 좌경화가 됩니다. 네. 급속히 좌경화가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진보적으로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 전서부터 사실 1989년 미소 냉전 종식 이후에 워싱턴 또는 미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책임의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워싱턴 스왑프, 그러니까 워싱턴이 스왑프화 되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계의 중심인 워싱턴하고 그 다음에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가 결탁을 하죠.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워싱턴의 미국 정치인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똑바로 정치를 할 거냐. 그거보다도 이제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 전부 다 축제에 관심,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상당히 부패해졌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당히 부패해지고 돈의 영향력, 자본, 월스트리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사실 트럼프라는 존재는 그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은 이러한 분위기, 냉전 이후에
워싱턴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면서 그렇게 축제를 하는 분위기를 깨려고 했던 거. 예, 이 반격이 이제 실패한 겁니다. 재선을 못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됐는데 참 재밌죠. 바이든은 건강 상태가 사실 심각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거고, 심각한데, 그 오바마 때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는데, 뭡니까? 흑인 부통령, 젊은 부통령 밑에서 어떤, 궁합을, 이 조화를 이루려고 좀 나이가 든 백인 부통령을 임명을 한 거죠.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건강에 대한 어떤 걱정 같은 게 많았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바이든의 지지율이 30% 정도 나옵니다. 이거면은 통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산층이 각성을 한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의 어떤 좌경화 또는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좌경화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좌경화라는 게 무슨 사회주의화 된다라는 게 아니라 좀 미국 사회가 이상해졌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성정체성, 젠더 문제 해가지고 각 주에서 어떻게 된가면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면 나는 나의 성 정체성을 난 여성으로 봐. 그래서 나 여성 화장실 써야 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남학생이 여성으로 전환을 하고 여자 스포츠 종목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이 육상 같은 거는 근육의 질이 틀리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서 다 우승해 버리는 거예요. 또 무슨 뭐 단체 경기, 특히 이제 농구 같은 경우 그런 학생이 당연히 신장도 크고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성적은 좋게 만들겠죠. 그런데 여성 농구팀, 고등학교 여성 농구팀에 그 성전환 수술을 한 학생이 라커룸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나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고 해도 같은 그 팀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런 일 말고 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중산층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라는 이제 각성이 일어나서 다시 우경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이렇게 그 오바마의 좌경화를 막으려고 했던 트럼프, 다시 그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된 바이든, 이게 이어지면서 미국은 굉장히 분열됐고 혼돈의 사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본도 살펴보면은 아베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죠.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스가가 이어받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기시다가 다시 총리가 됐는데, 일본은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10년이다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일본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알바비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3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서 보면은 내가 30살 때 받던 월급하고 지금 30살 난 우리 아이가 받는 월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본이 굉장히 이제 위축된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베가 2012년서부터 2020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내세운 게 뭡니까?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 근데 성공했습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아베노믹스는 적자 재정을 계속 피는 거죠. 일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은 한 25%에서 30%가 적자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경제가 안 살아났죠. 결과는 뭐냐? 그냥 빚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부채가 일본 GDP의 2.5배입니다. 2.5배. 전 세계에서 아마 좀 잘 사는 나라 중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났나?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그 비정상적이다. 옛날에 영광은 더 같다. 심지어 일본의 어느 경제연구소에서는 2027년 되면, 즉 6, 7년 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설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1952년 생이고 1999년에 우연히 집권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뭐 중간에 2008년에서 러시아 헌법 때문에 2012년까지 한번 그 대통령을 메드베데프한테 넘기고 자기는 총리로 있다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저것도 저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연임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놨죠. 아시다시피 푸틴은 노동자 아들이죠. 레닌그라드 국립대 법학부를 나왔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GB, 그러니까 국가보안위원회 출신이죠.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 공작원이라 그럴까? 첩보원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서도 생활한 적 있고 동독에서도 하고 했어요. 근데 우연한 그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우연한 기회에 1999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옐친이 푸틴을 총리로 발탁을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푸틴이 어떤 존재냐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옐친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사임을 하거든요. 사임을 하자 그 총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옐친이 너무 못한 것도 있지만은 석유와 천연가스 굉장히 큰 자원이죠. 러시아 가지고 이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 또 소련 해체 이후 비틀거리던 경제를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안정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패배감을 이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 푸틴이 정적을 뭐 탄압하고 축제 뭐 얼마나 축제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부정선거도 치르고 뭐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을 러시아 국민들이 왜 뽑아줄까 하고 왜 인기가 있을까 하는데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항상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러시아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패배감을 극복해 준 거죠. 그래서 짜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짜르 of Russian Republic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의 짜르가 아니라 러시아 공화국의 짜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쇼맨십이 강하죠. 요즘은 뭐 나이가 이제 뭐 한 70이 다 돼서 그런지 그런 거 안 보여지만 예전에 좀 뭐 50대, 60대 초반 때 보면 뭐 우통 벗고 뭐 유도도 하고 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정상회담에 늘 지각하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한 30분 대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트럼프는 그걸 알고 내가 너한테 속냐 해가지고 트럼프 그 예정된 시간보다 이 푸틴이 20분 늦게 왔는데 트럼프는 거꾸로 푸틴이 도착하고 20분 있다가 들어왔죠. 예. 그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군비를 강화합니다. 예. 그리고 크림공화국 합병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금 위협하고 그 국경지대에다가 10만 명 병력을 직결시켜놨죠. 물론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풍부하긴 하지만은 러시아가 우리보다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2배 조금 많은데 사실 GDP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석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가 GDP가 좀 많아지는 거고, 러시아가 많아지는 거고, 천연가스하고 석유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보다 GDP가 많아지는 거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대충 보면은 1인당 GDP가 우리 반 정도 되는데, 한 15,000불 정도 되는데, 러시아에서 모스크바나 페테르스부르크 같은 대도시 말고는 1년에 15,000불 수입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시베리아, 거기는 이제 인구 밀도도 낮고 산업화도 안 됐지만 거기서는 한 달에 500불 벌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GDP가 비슷한 나라가 무슨 전쟁을 한다고 병력을 10만 명이나 모으고 그 다음에 군비 강화를 하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러시아의 어떤 위세라는 거는 보여줄 건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됐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중국과 친하냐, 안 친하냐,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친한 것처럼 보이죠. 간단히 말해서 미국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자기네한테 위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러시아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거꾸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우리 남한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김정은은 1984년생입니다. 그리고 딱 10년 전이죠.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죽고 공식적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돼서 지금 북한을 이제 통치하고 있고 그 전에 2009년서부터 김정일의 후계자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하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2011년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자기 정적이라 그럴까 위협 대상이라 그럴까 하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거고 그 다음에 김정남을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거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숙청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을 해요. 그리고 화폐개혁 실패했다고 또 숙청을 하고 여러 가지 화폐개혁 했다가 더 경제를 망쳤죠.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려면 혼자서 전부 다 통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측근이랄까 누굴 데리고 해야 되는데 측근이 누군지 몰라요. 늘 바뀌어요. 처음에는 김원홍 보위부장인 줄 알았어요. 국가보위부장.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보위부가 좀 반대할 만한 세력을 다 치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김원홍이. 야, 김원홍이가 측근인가 보다 했는데 또 숙청당했어요. 그 이후에 무슨 트럼프 정권 시절에는 군부에 김영철하고 리병철이가 실세다. 근데 리병철 얼마 전에 숙청이 됐죠. 황병서가 실세다. 근데 황병서 지금 안 보이죠. 최근에는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4인방, 집권 4인방. 그게 김정은, 동생 김여정, 그 다음에 현송월,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던 현송월, 그 다음에 조용원, 이렇게 이제 4명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그 4명을 딱 집어서 했냐면은 얼마 전 그 행사에 그 4사람이 김정은이 입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코트, 자켓이 아니라 코트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죽 코트 4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김여정은 동생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현송월이가 낀단 말이죠. 현송월은 어렸을 때 김정은의 친구라 그럴까 누나라 그럴까
1977년생이니까 김정은보다 7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러죠. 예. 그리고 조용원, 예. 노동당, 조선노동당 이제 조직 비서이면서 조선노동당에서 가장 센 부서가 조직 지도부입니다. 조직 지도부. 그러니까 김일성도 살아있을 적에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조직 지도부장을 자기 동생, 며칠 전에 죽은 김영주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조용원이에요. 이 조용원은 아마 장성택을 처형 없애야 된다고 김정은한테 강력히 주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네 사람이 과연 북한을 그 네 사람도 특히 뭐 김여정 또 동생 김여정 현송을 끼워가지고 제대로 이 북한을 장악해서 통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스위스 베른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9학년까지 다녔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한 중학교 때까지는 다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귀국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진학한 거는 분명한데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 지난 2년 동안 자체 국가 봉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교육도 거의 안 되고 사람 왕래도 거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예,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어떠냐? 그러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이걸 뭐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하여튼 헤맨단 말이죠. 뭐 부동산 정책을 뭐 28번 발표했다 그러는데 뭐 그 효과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잘못했다가 뭐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느끼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 다섯 나라와 다섯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국뽕 엄청 강조합니다. 그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국뽕을 엄청나게 어떤 민족주의라 그럴까 국가주의를 굉장히 내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퓰리즘입니다. 미국도 파퓰리즘이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푸는 거죠. 돈으로 사람들을 사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중심주의로 가버렸어요. 이제 개인이나 이런 복지는 신경 쓰지만 개인의 의견은 거의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뺐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게 중국과 러시아는 팽창주의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안보 질서를 깨버리죠. 그래서 지역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그냥 다 불안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부닥치면서 이게 서로 국뽕, 국가중심주의, 팽창주의 이게 서로 부닥치면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잘못하면은 좀 비관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남진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게 생겼단 말이죠. 남한과 북한은 뭐냐?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상실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계
질서가 변하고 굉장히 정세는 불안정해졌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 국가와 통치 엘리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하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 국가가 얼마나 부자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돈 풀겠다 그러면 뭐 50조 보통이죠. 100점 풀어야지. 예. 돈 찍어서 풀면 되니까. 국가 통치 엘리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 엘리트는 뭐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고, 국민은 점점 빈곤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국민소득 늘고 있지만은 어떤 그 재산의 증가 속도는 통치 엘리트가 일반 국민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국민 퍼퓰리즘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지도자가 충족해 주는 거냐, 아니면은 지도자가 국민을 선동해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냐, 어떤 게 선후냐, 이거를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국뽕과 가장 대표적인 국뽕을 들라 그러면은 1930년대 독일의 나치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어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좌절감, 그걸 국뽕을 통해서 자존심을 회복해주죠. 예. 그 다음에 또 공포를 이용하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공포는 뭐냐? 우리는 코로나죠, 코로나. 예.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 점점 빈곤화되면서 자유를 잃어가는 겁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자유를 상실하고 점점 빈곤화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국가란 무엇이냐? 거기서 우리는 국가를 믿고 국민들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데, 국가의 목표는 근대 이후에 보면은 국가는 잘 살아야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꼭 부국이라는 게 나라 전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자, 러시아처럼 천연가스하고 원유 팔아가지고 번 돈을 왜 다른 나라 침공하려고 위협하는데 또 무기 개발하는데 쓰냐 이거죠. 예.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안보를 위해서는 강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군사력을 강화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요전에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올렸죠. 부국 강병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국가 전체 GDP가 올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 돈을 막 풀어가지고서는 정부 부채가 전체 GDP의 250%로 만들어 놓고도 국가는, 국민들은 30년 전 월급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과도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예.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5개국의 상황도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5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